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일입니다.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만큼 준비를 오래 하기도 했고 사실 갑작스러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충동적으로 준비하게 된 콘텐츠이긴 하지만은 이번만큼은 여러분께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굉장히 그 유익한 그런 이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7주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집중 공략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고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뒤쪽에 이제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요소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법 긴 강의가 될 거예요. 한번 주의 깊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강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미리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들을 학습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됐건 초기 창업 패키지가 됐건 공고 뜨고 그때부터 뭐 2, 3주 동안 부랴부랴 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때쯤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서 이런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실상적으로 마감을 하루 앞둔 날, 이틀 앞둔 날, 일주일 앞둔 날, 2주 앞둔 날 이런 시기에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거에 한계치가 있어요. 사실 마감 전날 사옥객서 초안 드리면은 그냥 수고했으니까 내세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짧은 시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고칠 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제가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사업도 결국 준비를 잘해야 되자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나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준비를 여러분이 사업 준비를 계속 하는 건데 그럼 지원 사업에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업에서 되게 큰 요소인 거고 그럼 그 자금 조달도 2개월,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다행스럽게도 이 영상을 지금이라도 미리 봤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뭔가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소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긴 2023년도라고 돼 있는데 그럼 24년도, 25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새로 올라갑니다. 그때도 7주차짜리 새로운 강의로 올라갈 거고 많은 부분들이 이거랑 겹치겠지만 이게 또 1년 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거랑 또 1년 사이에 바뀐 트렌드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매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미가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루틴하게 앞으로도 좀 가져가는 약간 그 시즌에 맞춘 약간 그 고정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이 그 첫 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형식은 예외적으로 Q&A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뭐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안에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오는 그런 상담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오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다 합쳐서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저도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을 골라서 그 Q&A 형태로 만들 거고요. 원래는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 창업 플랫폼에서 기획 잡아가지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되게 야심차게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중에 까버렸다고. 그때만 해도 이게 15분짜리 Q&A였기 때문에 정말로 압축해가지고 한 9개, 10개 정도 하면 끝나는 얘기였는데 아마 이거 제가 지금 그냥 기왕에 할 거 그냥 길게 한번 제대로 한번 시리즈로 가보자라고 해서 제 콘텐츠에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한 5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진 않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Q&A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기본적인 어떤 그 디렉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거 지원할 때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큰 틀은 아는데 막상 써보려고 하거나 지원하려고 하면 항상 고민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지원 자격이나 선정 기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고요. 아이템 선정하고 시장 분석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근데 이것도 Q&A인 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어떤 방법론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강의라기보다는 좀 그런 이제 궁금증 해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안 작성할 때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대면 평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알아둘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여러분이 아마 이거 보시면서 밑에 댓글로 질문 같은 거 달 건데 제가
이제는 기본적인 정책은 답을 안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일일이 답을 드리기도 힘들고 채널 멤버십에 대한 명확한 그 혜택을 멤버십 회원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합쳐가지고 이 기타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추가해서 녹여낼 수 있는 그 정도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궁금하시면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자,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끝났어요. 지금은 끝났고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은 끝났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보편적으로 사업 계획서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 사업 계획서 잘 써야 된다. 뭐 좋은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좋은 사업 계획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글을 잘 쓴 건가? 뭐 서식을 잘 맞춘 건가? 뭐 이걸 잘 한 건가? 그림이 멋있는 건가? 뭐 첫 번째 페이지가 뭔가? 근데 실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봐도 다른 것들도 모두 뭐 사업 계획서 뭐 첫 페이지면 끝난다, 뭐 두 번째 페이지면 끝난다, 뭐 어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건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업 계획서가 제일 좋은 사업 계획서예요. 그러면 이런 그 두리뭉실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걸 내가 몰라서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뭐 첫 페이지만 한다 두 번째 페이지만 한다 이런 얘기가 틀린 건 아닌 게 당연히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 뭔가 임팩트가 딱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짧고 간결해야 임팩트도 메시지도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요. 아무래도 대충 그림보다는 잘 그린 그림이 훨씬 더 인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서식 막 엉망으로 쓴 것보다는 서식 예쁘게 맞춰서 쓴 게 훨씬 더 정돈되고 깔끔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잘 담겨있으면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보통 안타깝게도 여러분 혼자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상담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지원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건 사업 계획서는 글 잘 쓰는 사람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 진짜 국가 경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사업 계획서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선발의 기준인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의 소울을 잘 담아내서 녹여내느냐는 좀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예쁘지 않아도 첫 페이지가 그렇게 멋있지 않아도 글이 그렇게 잘 써있지 않아도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의 가치가 사업계획서에 잘 녹아나 있다 그러면 좋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의 어떤 신념과 의지를 사업계획서 쓴 거기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사업계획서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림도 예쁘게 집어넣고 틀도 잘 따놓고 글도 진짜 예쁘게 써놓고 막 해서 되게 틀에 짜여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봐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봐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사업의 그림과 이 글에 나타나는 게 다른데 이런 생각이 돼 있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예쁘게 잘 쓴 사업 계획서가 대체로 그래도 사업의 가치가 좀 잘 전달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거지같이 입고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것보다 수트 입고 잘 이렇게 꾸미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호감이 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핵심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의 가치를 잘 전달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읽어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 사업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법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즉, 사업적 관점에서 계획을 되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못한 사업 계획서가 듣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BM이 없다.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는 건 뭐냐? 이 아이템이 좋고 나쁘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떠나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즉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소셜벤처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쪽이 유난히 많은데 보통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하려는 그 사업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세상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거죠. 왜?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어떻게 구할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다 줘요.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현재 기술의 흐름을 보면 요런 흐름이 있는데 요런 기술들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게 되게 사업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다예요. 실제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술이 이제 실현이 돼서 상용화가 돼서 시장에 나가려면은 우리 회사의 브랜딩이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회사가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고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런 거죠. 이제 뭐 얼추 보니까 지금 뭐 코인판도 죽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투자 수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난 새로운 투자 수단을 만들겠다. 끝.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코인도 되게 이제 박살 났고 그다음에 뭐 주가도 되게 안 좋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찾아다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짜잔하고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오 하면서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 아이템 좋은 거다. 되게 겁나 뭐 좋은 거다. 뭐 죽이는 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녹아나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계획이 대부분 없어요. 실제로. 본인은 나름대로 썼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야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상담받고 교육받고 하는 건데 왜냐면 이런 거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예창패 평가에서는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결국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들이 어떤 가치를 제일 중요시 여기냐 그걸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업계획서 그 공고문을 보시면은 예창패나 초창패 다 보면은 그 평가 기준이 있어요. 문제의식 배점 몇 점, 뭐 시장 몇 점, 뭐 상용화 계획 몇 점, 뭐 무슨 뭐 역량 몇 점 이렇게 있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물론 배점을 매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안에서 이 사업의 가치가 잘 나타나 있나를 보고 그 각각에 대해 점수를 이제 배점별로 배분을 해서 100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체 사업계획서 안에 문제인식이 됐건 뭐 상용화 계획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 녹아내야 되는 건 뭐냐? 두 가지예요.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입니다. 결국 비즈니스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업은 분명히 이 사업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스스로 성장을 해서 어느 시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즉 뭐 J커브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우상향으로 와서 이 사업이 계속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가져서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된다는 성장 가능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나씨 뭐 이거 대단한 거 알려줄 줄 알았는데 뭐 뻔한 거 알려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의외로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하고 되게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지속 가능성, 성장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성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업이 지속할 수 없으면은 성장이고 뭐고 그냥 폐업이니까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거하고 성장 가능성은 같은 얘기 아닌가 결국엔. 그냥 뻔한 얘기, 좋은 사업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똑같은 것만 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후속 투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돈 된다 그러면 뒤에서 다 치고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 발짝씩 더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지속 가능성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런 지속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적으로 이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업이 지속이 돼야 성장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지속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상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지금 요 페이지 전에 좀 얘기를 끝낼게요.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메타버스 아이템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은 실제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다가올 세계에서 어떤 하나의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게 시장이 열리려면 한 2, 3년 봐야 되겠고 근데 그 2, 3년 동안 직원들 계속 개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캐시카우로 만들어냅니다. 즉 뭐냐면은 뭔가 지금 당장이 아이템으로 당장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이거는 3년 뒤에 매출이 나오는 아이템이라 그런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곁들여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회사를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외주를 받아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서 같이 이제 메타버스를 해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뭘 되는 거냐?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성장이에요. 캐시카우는 지속 가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제가 여러분의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직원이 10명이에요. 10명 중에 5명이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주를 띄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메타버스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저하고 있어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기업인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기업을 투자라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 사업이건 뭐건 입에 풀칠을 하면서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10명이 다 메타버스에 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 전념을 하고 있고 그 10명이 그 메타버스를 그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실현 가능성의 속도로 봤을 때 A 기업과 B 기업, 앞에 기업과 뒤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할까요? 실질적으로는 메타버스에 올라가는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하게 돼 있어요. 물론 굶어 죽을 확률도 높아요. 근데 앞에 있는 기업은 먹고는 살겠지만은 10명이 다 올인하는 이 메타버스 기업 대비해서 이 5명이 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느리게 되니까 결국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얘네들이 들어가는 시장보다 더 후발주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예요. 즉 뭐냐면은 캐시카우로 확보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곡선을 그리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 중에서 리소스가 스타트업은 항상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한 게 스타트업인데 그 부족한 리소스를 쪼개가지고 일부는 돈을 벌고 일부는 개발을 한다 그러면 결국 100% 그걸 개발에 쏟아 부었을 때 갈 수 있는 그 성장 속도는 분명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데 분명 어떤 기업들 중에서는 뭔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에 기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그냥 개발에만 집중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더 빨리 결과물을 끌어낼 거고 훨씬 더 절박할 거고 훨씬 더 어떤 그 성장속도를 빨리 그릴 테니까. 근데 얘네들은 돈 집어넣고 하염없이 보고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재무구조가 너무 불안정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고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그럼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양립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밸런스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 쪽에 집중을 할 것이냐 지속 쪽에 집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 정도가 달라지고 그게 평가를 할 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그렇게 되는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원 사업은 그 꼭 성장을 J컵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충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을 그려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계획에 잘 녹아나 있냐. 그게 문제인 거고 보통 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성장을 빨리 해가지고 나가는 게 좋은 아이템인데 그냥 캐시케어 막 하고만 주구장창 확보를 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만 하는 기업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보통 성공을 잘 못해요. 반대로 이거는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고 성장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올인해서 안정성이 보고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보통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그 비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지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밸런스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좀 여러분이 IR을 할 거나 이럴 때도 트랙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를 잘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지속 가능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캐시카우 확보니까 매출을 잘 내면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매출이 사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직관적인 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어떤 창업기업 이제 무슨 뭐 특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사업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런 컨설팅으로 빠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사업을 해서 투자도 받고 뭘 받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무조건 사업은 매출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출이 있으면 정말 좋죠. 회사도 안정적으로 되고. 근데 매출이 사업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은 그래도 웬만하면 좀 매출을 만드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매출을 잘 내면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캐시카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는데 관건은 그거죠. 사업 지속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에 매출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좀 아이템 따라서 좀 다른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아이템을 아주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자, 암 치료제를 개발을 해요. 그럼 이 회사는 암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게 개발만 되면 대박이에요. 그냥 바로 팔려요. 그러면은 보통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회사의 사장이, 대표가 불안한 겁니다. 왜? 이 신약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가지려면 임상까지 합쳐가지고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7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암치료제 이거 한 10년, 15년 걸려서 개발하고 사이에 좀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서 돈 될 수 있는 거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투자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평가도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이컵을 그래서 빨리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먹고 사냐? 여기가 결국엔 지원 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투자와 그다음에 기타 이제 자기 자본과 기타 등등을 합쳐가지고 융자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굉장히 예외적으로 신약 개발이긴 한데 그 개발로 올라가는 그 단계별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캐시카우가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투자 자금으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당장 어떤 아이템이 나오진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가져가는 관점에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지는 만큼 계속 투자 라운드를 프리에서 ABC 넘어가면서 지원 사업도 같이 타고 들어가면서 해서 5년 뒤에 크게 나가가지고 그때쯤 이제 제대로 된 성형화 플랜을 내놓겠다 하면은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만이 지속 가능성의 유일한 확보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가능성인데, 성장 가능성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매출이 커지고 있으면 성장 가능성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 사업이 큰다라고 하는 거, 회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M&A를 한다 그래도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하고 M&A를 하는 거지 회사는 점점 망해가는데 그걸 M&A 하는 경우는 뭐 잠재적인 가치를 보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돈을 안 벌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이 되게 커지는 사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맞긴 한데 단순히 매출로만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근데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진다.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그게 내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전체 시장이 100조라 그래도 내가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율이 0.1%고 더 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없는 거죠. 반대로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연매출 10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중에서 비용이 99억 나오고 연 1억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연매출 10억 중에 8억 쓰고 2억 남는 기업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매출이나 시장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실제 수익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는 기업 가치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여주냐? 이게 아무리 정량적으로 보여줘도 한계가 있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들어가지 않은 시장인 거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실제로 그 시장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얼마나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가 있는가가 핵심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걸 얼마나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가 사업계획서의 어떤 굉장히 큰 틀이 되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제일 좋은 건 저같이 훌륭한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러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나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이 기업의 가치가 정말 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아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하냐 그러는데요. 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을 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희 채널 M&L에서 스타트업 클럽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한 5분? 4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1년 넘게 하신 2분은 지금 팁스 들어갔다고요. 투자 다 받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사업 계획서에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서 입증을 하고 그 과정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사업 계획서 실제로 그 내용이 당기고요. 실제로 뭐 이런 분들 아니고 일반적인 그 분들 중에서도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제가 숙제를 내주고 뭔가 이런 내용들을 하면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실제 실행을 하지 않은 일이고 실행을 할 일인데도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담아와서 굉장히 완벽한 사업계획서 써온단 말이에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시제품이 없어도 팀원이 없어도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못 담는 거예요. 못 담는 거지, 못 담는 거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내용에는 좋은 사업 계획 쓸 수가 있을까? 결국에는 뭐 여기저기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녀보면서 남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교육 같은 거 있으면 좀 그것도 들어보는 거고 어디 멘토링이나 상담이 있으면 그런 데도 많이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채널 M&L을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어지간한 개삽질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내용의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계속 던져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뻔한 얘기다, 뭐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요소들, 그 가치들,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뭔가가 되겠죠. 그리고 구독뿐이 아니고 유료 멤버십 강의는 더 좋습니다. 더 좋고 등급이 높아갈수록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내면 좀 서운하니까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에 어떤 여러분의 철학이 어떤 관점에서 담겨야 되는가,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잘 잡아내면은 사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사업 계획서의 기본 틀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스킬, 테크닉에 대한 거, 지원 자격이나 선정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는 그냥 좀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조금 더 제 관점에서 조금 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참 오랫동안 이 강의를 뭐 기다리시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앞으로 7주 동안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걸로 끝은 아니고 이 창업비제 시간 이외에도 이거는 이제 다 무료 강의로 진행이 되지만 유료 멤버십 특강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더 좋은 그 양질의 그 콘텐츠를 안겨드려서 충분히 그 회비를 내시는 만큼의 그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